안녕하십니까. 오늘 사회공헌의 성과 측정에 대해서 말씀드릴 박성훈 실장입니다. 저는 사회적가치연구원이라는 곳에서 일합니다. 사회적가치연구원은 2018년 설립된 비영리 재단이고요. SK에서 설립을 했습니다. 기존 SK사회공헌위원회, 지금은 SV위원회에서 담당하던 사회적 가치 측정에 대한 연구와 개발 업무, 그리고 사회 성과 인센티브라고 사회적 기업들의 성과를 측정해서 현금으로 보상하는 프로젝트 업무가 사회적 가치 연구원이 설립되면서 이쪽으로 이관되었습니다. 제가 사회적 가치 연구원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항상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사회적 가치가 뭐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제가 그걸 알면 사회적 가치를 연구를 하고 있겠습니까? 사회적 가치란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회적 가치 측정에는 정답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시작할 때부터 여러분의 뭔가 희망을 이렇게 깨부순 것 같아서 죄송하긴 한데, 일단 두 가지는 포기를 하시고요. 첫째, 정의를 내릴 수 없다. 두 번째, 정답이 없다. 두 가지는 포기하시고 대신에 두 가지를 얻고 가게 해드리겠습니다. 그 두 가지는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페이지가 바뀌었습니다. 앞장과 뭐가 달라졌을까요? 한 번 더 앞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앞장과 뭐가 달라졌을까요? 빨간색으로 글자가 바뀌었다.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드리고자 했던, 질문은 사실 그게 아니고요. 이쪽을 좀 봐주십시오. 띄어쓰기를 했냐, 안 했냐의 차이 있습니다. 저희가 연구원 이름을 사회적 가치 연구원이라고 지을 때 제일 많이 받았던 질문이 사회적 띄우고 가치라고 할 거냐, 붙이고 사회적 가치라고 할 거냐, 제일 많이 받았던 질문이고, 두 번째 많이 받았던 질문은 사회 가치라고 할 거냐, 꼭 적을 넣어야 되느냐,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만큼 얘기하는 사람에 따라서 이거는 정말 너무나 많은 의견이 생깁니다. 사회적 가치라는 게 그만큼 정의하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사회적 가치를 잘 몰라,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도 하나의 의견을 가지고 계신 거고 그게 정답일 수도 있습니다. 띄어쓰기의 차이처럼 이게 큰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마음 편하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대신에 두 가지는 일단 포기하시고 가십시다. 첫째, 정의는 없다. 둘째, 정답도 없다. SK에서는 사회적 가치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회적 가치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한번 조작적으로 정의를 내려보려고 합니다. 이 그림에 이 구름 모양이 보이실 텐데요. 측정이 어려운 아주 간접적이고 주관적인 부분, 이것까지 지금 측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측정이 필요하지만, 그리고 아래쪽 그 네모 부분은 뭔가 이제 명확하게 측정은 가능한데, 그런데 그 네모 맨 아래쪽에 보시면 뭔가 시장에서 이미 매출로도 보상을 받았고 보조금으로도 보상을 받은 거를 또 성과라고 얘기를 해야 되느냐, 이런 의문도 생기죠. 그래서 이 중간에 객관적이고 직관적으로 합의 가능한 부분부터 먼저 측정을 시작해보자는 게 제 생각입니다. SK도 마찬가지로
모두가 좀 합의 가능한 그런 부분부터 조금씩 이제 측정을 해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회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건 정답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회사에서 혹은 여러분의 그 산업군, 고객군에서 사회적 가치라고 부를 만한 것을 조작적으로 정의를 하시고 그걸 토대로 해서 점점 영역을 넓혀 나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두 가지는 포기하시고 두 가지는 얻게 해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바로 이겁니다. 사회적 가치 측정 어떻게 해야 돼요? 요 두 가지만 아시면 됩니다. 첫째는 비교해보자. 두 번째는 물어보자. 그럼 뭘 비교하고 뭘 물어보는지 이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생각을 해보세요. 과학 창의 캠프를 운영한다면은 여러분들은 일반 학생들 1000명을 모집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으세요? 아니면은 소외 지역, 예를 들면 저 낙도에 있는 아이들 100명을 모집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으세요? 아니면 장애 학생 5명을 모집하는 게 더 좋을까요? 이 비용이 똑같이 든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일반 학생들은 뭐 이렇게 부모님이 차를 태워주실 수도 있고 본인이 뭐 지하철을 타고 올 수도 있고 뭐 걱정 안 해도 되지만 저 섬에 사는 친구들은 배를 태워줘야 될 수도 있고 비행기를 태워줘야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이동하는데도 비용도 많이 들 테고 서울에서 혹은 다른 지방에서 재워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장학생은 또 달라지죠. 그 학생에게 맞는 맞춤형 교육 방식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눈이 불편해서 또 혹은 귀가 불편해서 다른 신체가 불편해서 뭔가 일반적인 교육을 받기가 어렵다면 그것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설계를 해야 되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들죠. 근데 여기서 이제 숫자의 차이가 있습니다. 1000명이냐, 100명이냐, 5명이냐. 뭐 우리끼리 얘기해서 우리의 보스가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 1000명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무자인 내가 생각하는 거는 5명이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과학기술 문화와 관련된 이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제가 과학창의 캠프라는 예를 들었는데요. 제가 하고 있는 일은 사회적 기업 지원을 하는 일입니다. 예를 들면 간접 고용을 하거나 혹은 징검다리 고용을 해서 교육을 시켜가지고 주방에서 요리를 할 수 있는 인력을 키워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1년에 100명을 교육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오너 셰프를 키우는 게 목표다. 그러면 1년에 1명 만들기 진짜 힘듭니다. 그냥 요리할 수 있는 사람 100명 그리고 오너 셰프가 되는 사람 1명 아마 그 정도 등가가 될 거예요. 100명을 키우는 사회적 기업이 될 거냐 1명을 키우는 사회적 기업이 될 거냐. 이 의사결정에서 측정이라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비교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1000명의 가치, 100명의 가치, 5명의 가치요. 자, 코딩 교육 프로그램을 싸게 혹은 무료로 제공한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럼 가격 할인을 한 거죠. 요 표를 좀 봐주시면은요. 일반적으로 영리업체가 코딩 교육을 1시간에 7만 원짜리를 제공했다. 그런데 이 CSR 사업을 통해서 우린 2만 원에 혹은 공짜로 제공할 수 있겠죠. 그러면 수혜 학생이 얻은 가치는 만약에 2만 원에 싸게 제공했다고 그러면 7만 원과 2만 원의 차이인 5만 원이 수혜 학생이 얻은 베네핏이겠죠. 공짜로 제공했다면 그 7만 원 전체가 수혜 학생이 얻은 베네핏일 겁니다. 여기까지는 이해를 하셨죠? 그런데 이 비교해보자 일반 학생과 혹은 소외 지역 학생과 장애 학생의 7만 원의 가치가 같느냐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똑같이
7만 원짜리 프로그램이라도 일반 학생이 느끼는 7만 원과 또 소외지역 학생이 느끼는 7만 원, 장애 학생이 느끼는 7만 원의 차이가 다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간단한 표 하나에도 그런 차이를 비교하실 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 찾아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사회공헌 실무자가 고민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스는 1000명을 줘 하더라도 이런 가치 측정 방식을 통해서 기준을 어떻게 세워서 비교를 통해서 아닙니다. 사장님, 소외지역 학생을 100명 하는 게 더 사회적으로 의미 있습니다. 장애 학생 5명을 하는 게 더 사회적으로 의미 있습니다. 그걸 보여주실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 숙제입니다. 또 다른 방식의 비교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코스트 이펙티브니스 방식이라고 여기 적혀 있죠. 조금 다른 방식입니다. 넥스트 이노베이션이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이 넥스트 이노베이션은 일반 글자를 점자로 변환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점자 책을 만들어 줍니다. 그럼 뭐 그냥 이거를 언어로 그냥 이렇게 소리로 들려줄 수도 있는데 왜 이거를 이제 책으로 만드냐? 점자 글을 읽을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냥 듣는 걸 통해서도 생활은 가능하겠지만 이분이 사회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직업 세계에서 점점 이렇게 성취를 해 나간다고 하면 글을 읽을 수 있는 것과 아닌 것의 차이는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책을 이렇게 만들어 주니까 글을 이제 읽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사진을 보면 전 세계에 저희밖에 못하죠. 뭘 전 세계에 넥스트 이노베이션밖에 못하냐 하면은 일반 책 한 페이지를 순간적으로 딱 스캔해서 순식간에 점자로 변환시켜 주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일반적인 지금까지의 방법은 사람이 그거를 다 바꾸거나 아니면 기계로 바꾸기는 하지만 정확도가 너무 떨어지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방식이었습니다. 사람이 직접 변환하든지 혹은 IT 기술로 변환하든지 그 속도와 정확성의 차이에 따라서 한 페이지당 변환 비용의 차이가 생기는 거죠. 여기서 왜 기준을 한 페이지로 했냐면 넥스트 이노베이션의 이 센시라는 프로그램의 제일 기준이 한 페이지이기 때문입니다. 한 페이지를 그냥 순식간에 스캔을 해버리거든요. 만약에 이거를 글자 혹은 문장 하면은 아마 기준을 그렇게 잡을 수도 있겠죠. 이 기준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다만 비교하기가 중요한 거죠. 기존 솔루션은 장애인 복지 사업 중에 점자 변환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걸 한 페이지를 변환하려면 1,300원이 들어요. 기계를 쓰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사람이 달라붙어서 다 봐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비용이 많이 들죠. 근데 넥스트 이노베이션의 솔루션은 300원이면 됩니다. 1,300원과 300원의 차이, 1,000원의 차이가 생기죠. 한 페이지당. 그러면 이거 곱하기 페이지 수 이러면 이제 성과가 엄청나게 나오죠. 이 넥스트 이노베이션이 저희가 하고 있는 사회성과 인센티브 프로젝트에 들어와서 성과가 엄청 나왔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도 많이 받아가시는데 물론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쁜 일입니다. 근데 더 적은 비용으로 더 정확하게 더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거죠. 이런 게 비교입니다. 한 번 더 앞으로 돌아가 볼까요? 제가 코스트 베네핏 방식, 과연 얼마짜리의 혜택이 돌아갔느냐, 이런 비교가 있고요. 코스트 이펙티브니스 방식, 한 단위 문제를 해결하는 데 드는 비용 차이가 얼마냐, 이렇게 비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이런 비교표를 한번 만들어 놓고 보면 이해가 좀 되실 수도 있어요. 왼쪽에 보시면 코스트 베네핏 방식은 좀 깎아주고 더 주고, 이걸 제 표현으로는 헌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헌신을 측정하는 거다.
오른쪽에 코스트 이펙티브니스 방식은 비용도 낮추고 품질도 높이는 혁신을 측정하는 거다. 이 두 가지 방식은 혼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시고 계시는 사업 특성에 맞춰서 어떤 걸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코스트 베네핏 방식은 기존에 있는 사업을 좀 더 수익 계층을 넓히기 위해서 좀 더 깎아줬는지 혹은 무료로 줬는지 아마도 이런 사업일 테고요. 그 다음에 코스트 이펙티브니스 방식은 그동안 없었던 새로운 시장을 혹은 새로운 사회공헌 방식에 대한 아마 측정일 겁니다. 하지만 두 개는 얼마든지 혼용해서 쓸 수 있고 이런 측정 방법을 통해서 비교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1000명을 혹은 100명을 5명을 이것에 대한 비교를 여러분들이 하시고 여러분들의 보스를 설득하실 수 있는 기준을 만드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비교해보자. 이제 물어보자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이 얻어가실 거. 만약에 시장에 기준으로 삼을 만한 제품이나 서비스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준이 없어요. 그럼 소비자한테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토드웍스라는 사회적 기업은 전동 휠체어를 그냥 사면 엄청 비싸요. 근데 수동 휠체어를 사서 거기다가 전동 장치 하나만 붙이면 이게 전동 휠체어랑 똑같이 작동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아직 출시를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과 관련된 법이 없습니다, 지금. 그렇다 보니까 아직 출시는 못하고 있지만 언젠간 이게 빨리 출시가 돼야 되겠죠. 시장에 비교할 대상이 없는 겁니다. 오른쪽에 만드로라는 사회적 기업은 3D 프린트를 이용해서 싸게 이 의수를 생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의수는 굉장히 비쌌는데 이거를 이제 3D 프린트로 싸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아직 시장의 제품이 정식 출시가 안 됐습니다. 기준이 또 없는 거죠. 이럴 때는 물어봐야 됩니다. 소비자한테 예를 들면 조건부 가치 측정법, 컨조인트 분석 이런 방식들을 활용해서 이거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마케팅에서 너무나 많이 활용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면 조건부 가치 추정법 같은 경우는 소비자한테 당신이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면 이 제품에 얼마 가격을 지불하겠습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컨조인트 분석법은 제품마다 속성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만드로의 의수다 그러면 색상이 있을 테고 또 이 촉감도 있을 테고요. 무게도 있을 테고 가격도 있을 겁니다. 이런 요소들을 하나씩 뺐다가 넣었다가 해보면서 가격 변화를 보는 거죠. 이 두 가지 방식으로 가격 추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의 가격은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 willingness to pay, 얼마의 돈을 지불하겠느냐, 지불 의사 가격입니다. 즉 시장에 비교할 대상이 없으니까 물어보는 거죠. 이 기업의 가치가 얼마일까요? 하고 물어보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시장의 비교 대상이 있을 경우 현재 가치죠. 그리고 이런 아웃컴, 결과물들을 지금 상태는 이렇게 에지이즈라고 동그라미 쳐져 있는데 지금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일은 뭐냐면 예를 들면 토드웍스나 만드로처럼 아직 시장에 출시되지는 않았지만 미래에 뭔가 가치가 있을 법한 그런 것들을 물어보면서 점점 측정의 영역을 확대시켜 나가고 있는 겁니다. 앞서서 구름 모양 그림 기억나시죠? 그 중에서 사각형을 측정을 해왔다면 이제 점점 그 구름을 측정해 나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또 아웃컴은 또 뭐고 임팩트는 또 뭐고 이런 용어들이 나옵니다. 자, 생각을 해보세요. CSR 활동으로 코딩 교육 사업을 했다고 칩시다. 방금 나왔던 좀 어려운 용어 아웃컴 이걸 측정해 볼까요? 아니면은 나는요 코딩 교육을 했으니까 코딩 역량을 전후 비교를 해보고 싶어요. 이럴 수도 있겠죠. 그죠? 아니면 나는 그냥 참가자 만족도를 보고 싶어요.
이럴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액티비티 베이스, 영어를 써서 죄송한데 아주 단순합니다. 출석했냐 안 했냐. 10번 10회차에 나눠서 교육을 받는 거면 몇 회차까지 나왔냐. 한 번 나오더라도 몇 시간 앉아있다 갔냐. 뭐 이런 겁니다. 숙제 다 냈냐. 어떻게 성과 측정을 하는 게 좋을까요? 아웃컴 측정이 좋을까요? 코딩 역량을 전후 비교하는 게 좋을까요? 만족도 조사를 하는 게 좋을까요? 혹은 출석 체크하는 게 좋을까요? 이 수업을 듣고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한 답도 이제 찾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어려운 용어부터 먼저 정리를 하고 넘어갈게요. 이거는 사회적 가치가 만들어지는 가치 사슬입니다. 제가 만든 이론은 아니고 변화 이론이라고 이미 다 만들어져 있는 이론입니다. 여기에 따르면 인풋이 있고 그게 사회공헌 사업이나 혹은 사회적 기업의 활동을 통해서 이게 프로세스입니다. 이제 아웃풋 결과물로 나오는 거죠. 예를 들면 몇 명에게 얼마치 결과물입니다. 근데 이거에 아웃컴이라는 거는 얼마만큼의 베네핏을 줬냐 혹은 코스트 이펙티브니스 같이 한 문제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해결했냐 하는 성과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 아웃컴을 측정하게 되는 거죠. 이걸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하냐면 수혜자의 삶의 질의 변화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웃컴이라는 거는요. 아웃풋이라는 거는 몇 명한테 교육을 제공했어요? 아웃컴은 그 교육을 통해서 삶의 질이 얼마나 바뀌었느냐 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보통 이 측정은 아웃컴에서 일어납니다. 더 나가서 임팩트라는 것도 있어요. 이거는 저도 잴 수도 없고 누구도 재기 힘든 겁니다. 세상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코딩 교육을 넘어서는 얘기인 거죠. 이 부분은 아직까지 잴 수는 없어요. 하지만 노력은 하는 겁니다. 우선 아웃컴을 지금까지 재고 있는 상황인 거죠. 자, 이제 좀 복잡한 표가 나왔는데 당황하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과학, 기술, 문화, 사회공헌 사업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제일 대표적인 게 인재 양성, 과학기술 인재한테 장학금을 줄 수도 있고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을 겁니다. 코딩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요. 혹은 인식 확산을 위해서 캠프를 할 수도 있겠죠. 박람회를 할 수도 있을 테고요. 주로 이런 활동들이 과학기술 문화 쪽의 사회공헌 활동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거 말고도 더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제일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지금 가져왔습니다. 그게 지금 여러분들 보시기에 맨 왼쪽에 있습니다. 위쪽에는 어떻게 보면 측정의 목적입니다. 내부적인 목적이냐 외부적인 목적이냐. 내부적으로는 이 사업의 효과성을 보고 싶은 니즈가 있을 거예요. 아니면 우리 들인 돈 대비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됐냐를 보고 싶을 수도 있을 겁니다. 외부적으로는 당연히 외부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싶겠죠. 그러니까 이런 목적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측정할 거냐 하는 부분이 생깁니다. 다시 앞으로 좀 돌아가겠습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한 답들을 생각해 보세요. 아웃컴을 화폐 가치로 측정하는 게 좋으냐? 혹은 코딩 역량을 전후 검사하는 게 좋으냐?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은 다시 뒤로 돌아가겠습니다. 위쪽에 사업의 효과성을 보고 싶으냐? 사업의 효율성을 보고 싶으냐? 대외 커뮤니케이션용이냐? 이런 목적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의 보스를 설득하고 싶은 건지 바깥에 있는 여러분 투자자들을 설득하고 싶은 거지 이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제가 그거에 따라 쓸 수 있는 방법들을 A부터 D까지 나열을 해봤습니다. 우선 예를 들어서 장학사업이다. 그러면은 인풋 얼마 들였는지 근데 저희 100만 원 기부했어요. 1000만 원 기부했어요. 이거 너무 약하잖아요. 그래서 쭉 화살표를 따라서 오른쪽으로 가시면 대외 커뮤니케이션용으로는 몇 명한테 전달됐어요. 이렇게 하는 게 더 효과적일 수도 있습니다. 교육사업 같은 경우는 주로 아웃컴, 삶의 질의 변화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봅니다. 그 방법도 이따가 조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사업의 효율성은 어떻게 볼까?
C 부분이고요. 이제 대외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하기 위해서 나만의 혹은 우리 조직만의 시그니처 인덱스를 만들 수도 있을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하나씩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제일 간단한 거, 그냥 기부 금액 그대로 측정하는 겁니다. 장학사업이나 교육사업 같은 경우는 인풋 금액만큼이 그대로 수혜자한테 전이되는 겁니다. 100만 원 줬으면 100만 원치 혜택이 간 거예요. 그죠? 나는 100만 원 줬는데 120만 원치 받았지. 이거는 좀 도둑놈 신보죠. 근데 외부에 이걸 커뮤니케이션 할 때는 우리 100만 원 줬어요 하는 것보다는 재단의 기부로 뭐 몇 명한테 교육 프로그램 몇 회를 제공했습니다. 이런 스토리가 훨씬 더 낫겠죠. 이걸 구체적으로 측정을 해보고 싶으면 아래쪽에 제가 예시를 적어놨습니다. 예를 들면 뭐 등록금일 수도 있고 혹은 수강료일 수도 있고 곱하기 학생수, 학기수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아예 그냥 기부한 금액 그 자체를 성과로 잡아줄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쉽습니다. 이제 오른쪽 아웃컴은 그러면 어떻게 측정할 거냐? 이거는 비교하거나 물어보는 방식입니다. 비교하는 방식이 바로 이 프로그램의 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거죠. 유사 프로그램이 존재하면 그 유사 프로그램의 가격이 프락시, 기준이 되는 겁니다. 이걸 좀 어려운 표현으로 트랜스퍼 프라이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쪽에 있는 가격을 이쪽으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비슷한 프로그램이 10만 원짜리다. 그럼 이것도 10만 원짜리일 거라고 추정을 하는 거죠. 그게 트랜스퍼 프라이싱입니다. 비교하는 거죠. 근데 10만 원짜리인데 나는 2만 원에 제공했어. 혹은 공짜로 줬어. 하면은 그 10만 원만큼이 베네핏으로 수혜자한테 전달이 되는 거죠. 비교하기입니다. 그죠? 근데 유사 프로그램이 없는 경우 어떻게 하라고 했나요? 물어보라고 했죠. 그게 바로 willingness to pay 조사입니다. 조건부 가격 추정법, 컨조인트 분석법 물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유사 교육 프로그램에 시장 가격이 있으면 곱하기 학생 수, 혹은 학회나 워크샵의 시장가, 참가비 곱하기 학생 수,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비교할 수도 있고 물어볼 수도 있는 거죠. 여기까지는 또 그래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효율성, 들인 돈에 비해서 얼만큼 얻어냈느냐 하는 부분은 우리가 ROI를 보듯이 여기는 이제 소셜을 붙여서 소셜 ROI를 봅니다. 근데 제가 조금 이제 다르게 invested capital이라고 해서 SROIC 이렇게 했어요. 그럼 이제 분모가 뭐가 되냐면 invested capital이 됩니다. 이 invested capital은 뭐냐 그러면 맨 아래쪽에 설명을 달아놨습니다. 이게 누적 투자액을 뭐 쓸 거냐, 뭐 혹은 누적 성과를 볼 거냐, 이거에 따라서 이게 올해 성과인지 다 합친 성과인지 굉장히 헷갈립니다. 의사결정을 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당해년도에 투입된 그 투입만 보겠다는 거죠. 그게 이제 invested capital입니다. 그래서 이제 해마다 끊어서 성과를 측정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 효율성을 보는 방법은 SROIC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방법을 그렇게 추천해 드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계가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장학사업이나 교육사업 같은 경우는 들인 돈 대비 아웃컴이 굉장히 낮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교육의 효과라는 것은 사실 임팩트 영역이에요. 사람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참 측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실제 측정할 수 있는 돈은 앞에서 비교하거나 물어보는 거, 시장 가격 정도인 겁니다. 그러니까 들인 돈 대비해서 뭐 얻어내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저평가될 우려가 있는 거죠. 하지만 이게 이제 필요하다면 이런 방식을 쓰는 것도 저희는 제안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내 시그니처 사업으로 가져가고 싶다, 혹은 아주 장기 사업으로 오래 가져가고 싶다고 한다면 그 사업 목표에 구성원들이 전부 집중할 수 있고 또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스토리를 갖고 소통을 할 수 있기 위해서 시그니처 인덱스가 필요합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 실무자가 사업 목표를 명확하게 가져가기 위한 거죠. 아웃컴 측정을 했다고 치면 주로 측정되는 방식이 비교하라, 시장 가격이잖아요. 이러면 이제 실무자는 고민을 하는 거죠. 사실 그래, 측정을 하다 보면 뭔가 기준값을 들고 와야 되니까 그런 시장가나 수치를 들고 올 수는 있는데 나 그거에 잘 공감이 안 돼요. 내가 정말 7만 원짜리 교육을 했는지 7만 원 의미를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 이 실무자가 이 사업에 오롯이 집중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목표를 제대로 정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수혜자의 삶의 질에 대한 그런 변화 스토리를 만들어주면 이게 실무자도 와닿고 외부에도 공감을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볼게요. 발달장애인을 일반인하고 같이 이렇게 묶어가지고 텃밭 가꾸기를 하는 데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발달장애인의 사회화를 위한 겁니다. 사회화 뭔가요? 친구 만들기잖아요. 측정 지표가 뭐냐면 발달장애인의 친구 수입니다. 간단하죠. 간단하지만 아주 파워풀한 숫자입니다. 실제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이 있는데요. 동구밭이라는 사회적 기업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거쳐갔을 때 발달장애인의 친구 수 4명, 이런 프로그램이 없으면 발달장애인의 친구 수 1명. 엄청난 차이죠. 여러분 친구 몇 명이세요? 저 4명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엄청난 차이를 이 지표가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실무자가 집중할 수 있죠. 외부에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습니다. 또 이주민 여성의 사회 적응을 평가하는 또 시그니처 지표로 이런 것도 있어요. 활성화되어 있는 카톡 친구 수. 예전에는 스마트폰 가지고 있는지 이런 걸로도 봤어요. 근데 이제 더 나갔죠. 카카오톡에 친구랑 대화하고 있는 이런 숫자가 진짜 사회화가 제대로 됐는지, 한국에 적응을 하고 있는지 이런 걸 볼 수 있는 지표입니다. 아주 강력한 지표죠. 또 시각장애인이 안내하는 어둠 체험, 어둠 속의 대화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기는 시각장애인한테 안마 외에 다른 직업을 이제 한번 시범적으로 만들어줘 보는 거죠. 그래서 사회화를 이제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회화 그러면 중요한 거, 친구, 서로 이름 외우는 거. 그래서 이걸 물어봅니다. 안내인의 이름을 기억합니까? 사회화에서 사람 이름 기억하는 거 정말 중요하잖아요. 이런 지표가 강력한 거죠. 이게 이제 독일에서 측정을 한 건데 놀랍게도 이름을 기억하는 비율이 70%예요. 그만큼 이 프로그램이 강력했다는 거죠. 나를 안내했던 사람이 어둠 속에 들어가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동안은 나를 안내하는 사람이 나의 신인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전혀 생각도 안 했던 시각장애인이 나의 신이 되는 순간인 거예요. 그 강렬한 경험이 70% 숫자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또 어떤 사회적 기업은요, 신진 예술가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기업의 시그니처 인덱스는 처음으로 그림을 구매한 사람 수, 이게 매년 얼마나 증가하느냐, 그것도 아주 강력한 지표죠. 저도 몇 년 전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림을 사봤습니다. 그러고 나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제가 저희 첫째 딸을 데리고 가서 그림을 샀거든요. 그러면서 딸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너 시집갈 때 이거 준다. 근데 그렇게 되려면 그 작가가 유명해져 가지고 그림값이 몇 배가 뛰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거 뭐 해가지고 침대라도 하나 사줄 거잖아요. 그러면 더 그 작가한테 제가 오롯이 집중할 수 있는 거죠. 저 작가 잘 돼야 돼. 지금도 그 작가 이름 알고 있고 그 작가의 그림이 어떤 게 나오는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강력한 지표입니다. 여러분 사회공헌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이런 시그니처 인덱스는 한번 만들어 봄직함합니다. 자, 실무자가 아주 좋은 CSR 프로그램을 발견했어요. 네? 이제 사장님을 설득해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웃컴이 1억입니다. 사장님. 뭔 소리야. SROI가 2배입니다. 그건 또 뭔 소리야. 수혜자 변화 스토리가 이렇습니다. 뭐 누가 어떻게 했다고? 보통은 이렇습니다. 방송 나옵니다. 그래? 나도 나와? 이러면 성공한 거예요. 일단 거기까지 갔어요. 인터뷰 따드리겠습니다. 그럼 해보지. 보통은 뭐 이게 진행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무자로서 방송 나옵니다. 이거는 좀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이 측정 일을 오래 해오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SK에 조인하기 전에는 프리랜서로 자유공헌 컨설팅을 계속 했습니다만, 지금껏 이 숫자에 혹은 이런 거에 뭔가 의사결정 이렇게 변화가 있는 보스는 솔직히 못 만나봤습니다. 대부분은 방송 나옵니다. 그럼 그래?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제 이걸 위로 올리는 겁니다. 점점 위로 올리는 거예요. 이런 삶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 그리고요, SROI가 2배입니다. 그래? 보스를 이렇게 만드는 거는 우리의 노력인 거죠. 보스를 공부시켜야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설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저도 아직 성공을 못한 거라 가지고 이걸 뭐라고 좀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만, 제가 제안드리는 방법은 이 시그니처 지표를 한번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지표, 여기 첫 번째 박스의 예시를 한번 봐주세요. 게이츠 파운데이션에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인파워링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소득층 대상으로 하는 이렇게 지원 프로그램인데, 시그니처 지표가 이거예요. 컬리지 졸업 비율. 대학을 얼마나 갔냐도 중요한 게 아니고 졸업 비율이에요. 왜 그러냐 봤더니 제일 중요한 게 대학을 들어가느냐는 아니더라는 거예요. 대학 들어가서도 학비를 벌기 위해서 계속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니까 학업을 계속 유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은 졸업을 해야 그때부터 뭐가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졸업 비율이라고 시그니처 지표를 정하니까 실무자가 집중해야 되는 지점이 달라지는 거죠. 나는 입학시키는 게 목표가 아니야. 졸업시키는 게 목표인 겁니다. 그럼 어떻게 졸업시킬까를 고민하게 되는 거죠. 그 졸업을 시키기 위해서 다른 자원들을 막 끌어들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위에 빨간색을 이제 보세요. 이러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내가 관리할 수 있는 지표 중에 논리적으로 최대한 아웃컴, 수혜자 삶의 질 변화랑 최대한 가까운 걸 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인풋도 아니고 프로세스도 아니고 아웃풋도 아니고 최대한 아웃컴하고 가까운 것 중에서 내가 관리할 수 있는 지표. 예를 들면 컬리지 졸업 비율 같은 걸 정하시는 겁니다. 이 지표 하나로도 외부와 스토리텔링이 가능해야 돼요. 예를 들면 친구 수, 이름 기억하는 사람 수, 카톡에 활성화되어 있는 친구 수,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하느냐, 이제부터 좀 일을 해야 됩니다. 우선 내가 타겟팅하고 있는 그 수혜자들을 조사를 해야 돼요. 이거는 그냥 조사하는 게 아니라 진짜 가봐야 됩니다. 카톡에 활성화되어 있는 친구 수 같은 경우는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김포에 가서 직접 정했던 지표입니다. 가서 직접 보고 이 사람과 이 사람의 차이는 뭘까? 쉼없이 카톡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뭐해요? 그랬더니 이번 주말에 김장 담그는데 나보고 오라고. 내가 김장도 못 담그는데. 그래서 김장 담그는 거 구경하러 오라고 막 카톡이 와요. 친구 엄청 많네요. 이분과 이분의 차이가 그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현장에 가서 직접 봐야, 같이 최소 반나절 하루 정도는 생활해봐야 이제 알 수 있는 지표인 겁니다. 그걸 이제 다 모아서
일종의 스토리보드를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중요한 지표를 찾아내는 거죠. 그 지표를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겁니다. 어려운 거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에어비앤비 사례인데요. 여기 그림을 봐주세요. 에어비앤비가 고객 증가율이 둔화되니까 이게 원인이 뭔지를 이제 찾아본 겁니다. 근데 굉장히 재미난 방법을 택했어요. 인구 통계나 아니면은 여행 성향에 따라서 아주 아이디얼 타입의 캐릭터를 만들어낸 겁니다. 예를 들면 뉴욕에 사는 누구 이런 식으로요. 이 사람은 어떤 여행 성향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진짜 그 여행 스토리들을 쭉 따라가 보니까 이 사람이 에어비앤비를 어느 지점에서 쓰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사업에 생각을 해보세요. 뭐냐면 타겟 그 수혜자를 몇 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보세요. 사람 이름을 붙이는 게 중요합니다. 누구, 동수, 순위, 사람 이름을 붙이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이게 와닿습니다. 그 사람의 아이디얼 타입을 쭉 정해야 됩니다. 나이는 몇 살이고 어디 살고 있고 지금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는지 그 친구의 삶의 궤적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제 하루를 어떻게 보내고 일주일을 어떻게 보내고 한 달을 어떻게 보내고 거기서 내가 하는 이 코딩 교육이 어떻게 작용하느냐 그 지점을 찾아내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이걸 생각해 보세요. 장애인 한 명을 체육인으로 이제 키우기 위해서 그냥 장학금을 주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 장애인 학생이 본인이 이렇게 받은 돈으로 코치도 섭외하고 이렇게 체육관에 나가서 운동도 하고 이럴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원하고 있는 사업은 그냥 이렇게 돈 주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의 삶의 궤적을 따라가 보니까 코치를 선택하는 게 진짜 중요하더라. 어느 체육관을 나가는 게 진짜 중요하더라. 혹은 어느 대회를 전략적으로 나가는 게 진짜 중요하더라. 그러면 나는 그냥 어떻게 보면은 헛돈 주는 건 아니지만 쓸데없는 데 돈 주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차라리 같은 돈을 내가 코치를 정해준다든지 혹은 내가 체육관을 정해준다든지 그런 데 쓸 수도 있잖아요. 혹은 이 친구의 삶의 궤적을 따라가 보니까 다른 지자체에서도 지원금을 받고 있네. 그럼 나도 주고 있고 저쪽도 주고 있고 내가 굳이 줄 필요가 없네. 그럼 나는 다른 거를 해볼까? 이런 게 생기는 겁니다. 제일 이 삶이 탁 변화하는 터닝 포인트에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이걸 찾아내는 거죠. 그걸 시그니처 인덱스로 가져가는 겁니다. 즉 에어비앤비에서는 얼마나 현지인과 어울리며 사느냐, 그게 에어비앤비를 이용하는 이유인 거죠. 현지인처럼 사는 거. 그래서 에어비앤비를 이용한다는 거는 현지인처럼 사는 거. 그게 시그니처 인덱스가 되는 겁니다. 우리 스토리도 그렇게 만들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이 질문이었죠. 이제는 방송에 나옵니다. 이거 하지 말자고요. 조금씩 위로 올라가 봅시다. 이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냥 저 섬에 있는 친구들이 교육 받아요. 이게 아니라 누가 어떤 변화가 있는데 우리가 이걸 해주면 확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 이게 재밌어지는 거죠. 더 재밌는 거는 예를 들어서 그 학생의 캐릭터가 이제 물론 사는 지역이 다를 수는 있지만 우리 보스의 뭔가 이렇게 자녀와 이 캐릭터가 비슷하다 그러면은 그래? 이렇게 이제 바뀌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역할인 거죠. 이해하십니까? 자, 그럼 계속 또 가겠습니다. 이제 거의 마지막까지 다 왔어요. 지금까지 이제 어떻게 비교하고 어떻게 또 물어보고 그리고 어떻게 설득할까 이런 얘기를 했죠. 이제는 내가 어떤 프로그램을 할까를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그냥 우리 회사가 잘하는 코딩 교육 할까? 그래도 되겠죠. 근데 이 학생들이 와서 보니까 코딩 교육만으로는 뭔가 아쉬워.
그러면 내가 뭔가 아이디어 콘테스트도 넣어볼까? 아니면 해커톤도 넣어볼까? 아니면 무슨 아이디어, 학생들의 아이디어 상품 담은 뭐 이 수세미라도 파는 그런 장터도 넣어볼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회공헌 담당자로서 당연히 가지는 생각이죠. 한 단계 더 나가면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옆에 기업 담당자와 얘기를 해볼 수 있겠죠. 야, 너 뭐 잘해? 나 이거 잘해. 그래? 그럼 우리 그냥 50대 50으로 같이 해볼까? 너도 기획하고 나도 기획하고 이름도 같이 쓰고 공간도 같이 빌리고. 아니면 너는 뭐 잘해? 나 공간 있어. 공간을 내줘. 우리가 프로그램을 댈게. 일종의 컨벤션 플랫폼이 되는 거죠. 누구든 들어와서 기획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거. 이렇게 해볼까? 어떤 프로그램이 더 좋을까요? 여기에 모든 게 다 비교, 물어보기, 설득이 여기 이제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플랫폼의 단계까지 되면 여러분이 이제 한 단계 더 나가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제는 그 플랫폼은 단순히 올해 나온 성과가 아니라 앞으로 지속적으로 내 가치를 높여줄 자산인 거죠. 하나의 브랜드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죠? 저희 회사 얘기를 해서 좀 그렇긴 한데 SK의 소백이라는 행사가 있습니다. 이제 작년에 굉장히 흥행을 했고 올해는 좀 이게 코로나 19 사태로 이제 9월 초로 이제 연기가 되는데요. 작년에는 5,000명이 참여를 하셨어요. 근데 이제 이 행사의 특징이 뭐냐면 플랫폼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션을 나눠드리고 그 세션은 참여하시는 업체에서 알아서 만드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소백이 하나의 브랜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게 자산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비교하고 물어보고 설득을 했다면 이제는 내 자산이 뭔지, 내가 축적해 나가야 될 게 뭔지를 고민하셔야 되는 겁니다. 시그니처 사업의 경우는 지금 빨간 헤드라인을 읽고 있어요. 수혜자의 맨파워라든지 혹은 사업의 노하우 같은 게 다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저는 이제 사람, 프로그램, 노하우, 네트워크 이렇게 좀 구분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장학생과 교육생은 미래 성과 창출을 할 수 있는 자산입니다. 앞서 제가 했던 얘기를 기억하신다면 교육사업이나 장학사업의 SROI는 굉장히 저평가된다고 했죠. 근데 자산가치가 들어가면 또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죠? 이거는 약간의 미래 가치를 담고 있는 거잖아요. 또 교육 프로그램 그 자체 혹은 이 프로그램 운영하는 노하우 같은 것도 중요한 재산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똑같은 10명을 모집하더라도 이 프로그램의 성과를 더 잘 낼 수 있는 10명을 나는 모집할 수 있어. 사회공헌 실무자의 역량인 거죠. 그냥 모집 공고 내가지고 10명 모으는 게 아니라 이 단체에 전화하고 저 단체에 전화하고 저 단체에 전화해서 추천해주세요, 추천해주세요 이러면은 괜찮은 친구들이 와. 이런 게 노하우인 거죠. 그게 하나의 자산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 사회적가치연구원과 또 저희가 이제 측정을 함께하고 있는 플래넴이라는 곳에서 한번 정의해본 무형자산의 정의인데 미래 사회적 가치 창출에 잠재력이 있고 또 이런 재단이나 혹은 CSR 사업의 경쟁 우위를 만드는 것을 자산으로 한번 정의를 해보자. 예를 들면 인적 자원, 또 공익재산권의 이름을 써봤어요. 프로그램이나 노하우, 네트워크로 한번 분류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산 가치를 추정하는 방법은 제일 이니셜 측정은 취득원가예요. 이걸 취득하기 위해서 얼마 썼느냐, 이게 제일 베이스가 됩니다. 근데 이제 해가 지나면서 가치가 점점 올라갈 거잖아요. 그 현재 가치를 추정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본 거는 사회 문제를 해결할 때나 정치적인 의사결정할 때나 많이 쓰는 방법이 델파이 방식입니다. 이 아래쪽에 델파이 방식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주소를 달아놨는데 전문가 의견을 반복적으로 묻고 합의를 보는 방식이에요. 이게 1948년에 미국 랜드 연구소에서 개발된 방식이라는 게 굉장히 오래되고 또 이미 검증이 된 방식인 거죠.
이런 전문가 합의 방식을 통해서도 자산 가치를 추정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한번 이렇게 프로젝트를 해보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전문가를 우선 구성해야 되는데 이거는 뭐 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CSR 교수, 컨설턴트, 변호사, 또 회계사, 또 감정평가사 이런 분들 있잖아요. 손해사정사 이런 분들도 있고 또 임팩트 투자자 이런 분들을 이렇게 모아서 한 10명에서 15명 정도 모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질문을 던지는 거죠. 이 CSR 활동으로 축적된 뭐 사람, 노하우, 네트워크를 이제 가급적 이제 수치와 함께 다 보여주는 겁니다. 수치들을. 아웃풋 지표나 아웃컴 지표나 혹은 이니셜 취득 그런 원가까지도 다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물어보는 거죠. 이 무형자산의 현재 가치는 얼마일까요? 질문을 이렇게 해도 되고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질문을 했을 때 여기 감정평가 하시는 분하고 그 다음에 임팩트 투자 하시는 분이 역으로 조언을 주신 겁니다. 예를 들면 이 기업을 100만 원에 살 건데 M&A 상황인 거죠. 이 기업을 100만 원에 살 건데 이런 프로그램이 장기적으로 지속되고 있다면 얼마 더 얹어서 주실 겁니까? 예. 이게 일종의 굉장히 좋은 질문이더라고요. 이게 어떤 걸 보는 거냐면요. 우리가 이제 한강이 조망되는 아파트 의 가격을 한강이 안 보이는 아파트랑 비교를 합니다. 그게 이제 프리미엄을 평가하는 거거든요. 이게 프리미엄을 평가하는 방법인 겁니다. 예, 그런 질문이요. 아주 좋은 질문이죠. 그렇게 질문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자산 가치는 이게 감가상각이 되잖아요. 그래서 지속 연수가 몇 년일까를 물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질문입니다. 이 응답치가 일정 범위 내 이 통계적인 오차 안으로 수렴할 때까지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제가 그림으로 그려놨습니다. 처음에는 응답의 범위가 이만큼 넓어요. 그러면은 이제 아웃라이어들을 제외하고 중간을 이 전문가들한테 다시 돌려줍니다. 근데 질문을 할 때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를 적게 하거든요. 그 이유까지 같이 돌려주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조금 잔인한 방법인데 제가 이제 팁을 드리면 조금 불성실하게 응답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감안해서 한 15명 이렇게 잡아놓는 겁니다. 그분들을 이제 다른 분들은 한 5번 정도 하셨다면 그분들은 한 2번 하고 좀 탈락될 수도 있고 3번 하고 탈락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점점 바이어스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 담당자가 판단을 하셔야 되는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거를 프로젝트를 할 때 처음에 이제 15명 시작해서 나중에는 한 7명 정도까지 반 정도로 이렇게 줄었습니다. 예. 이렇게 몇 회차를 돌면 오차 범위까지 이렇게 줄어듭니다. 그럼 그게 현재 가치가 되는 거죠. 그럼 취득 가치와 현재 가치를 비교하면 자산 가치가 얼마나 높아졌는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내가 그냥 잘하는 프로그램 할까? 그럴 수도 있죠. 아니면 이것도 붙여보고 저것도 붙여보고 저것도 붙여볼까? 아니면 뭔가 플랫폼을 만들어 볼까? 여기서부터 내 브랜드가 만들어지고 자산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여러분한테 제안 드리는 거에 제일 최고봉은 이런 자산 가치를 만들어 보는 거, 브랜드를 만들고 자산 가치를 만들어 보는 그런 측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제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인데요. 결론을 이제 말씀드리면서 한번 지금까지의 질문을 한 번 더 제가 다시 던져 볼게요. 과학 창의 캠프를 운영한다면 여러분은 일반 학생 1000명을 모집하겠습니까? 소외 지역 학생 100명을 모집할까요? 아니면 장애 학생 5명을 모집할까요? 이 가치를 비교하실 수 있고 설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CSR 활동으로 코딩 교육 사업을 했으면 아웃컴을 측정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코딩 역량을 전후 비교하는 게 좋을까요? 만족도 조사를 하는 게 좋을까요? 체크리스트를 쓰는 게 좋을까요? 이걸 선택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선택하냐고요? 목적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는 거죠.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사실 이게 이제 꼭 모든 조직에서 화폐가치 측정을 할 필요는 없거든요. 저는 화폐가치 측정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긴 합니다만 사실 화폐가치 측정이 다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제일 선호하는 거는 맨 아래쪽입니다. 제일 쉬워요. 출석했느냐. 제일 쉽습니다. 저는 이거를 추천드리는데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맨 위에 것도 해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것도 다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체크를 하셔야 돼요. 이 친구는 몇 번 출석했고 한 번 출석할 때 몇 시간 동안 앉아 있었고 첫 번째 과제는 했는지 두 번째 과제는 했는지 그 다음에 수업 시간에 질문을 한 적이 있는지 어떤지 체크를 이제 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행동이기 때문에 그냥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그냥 측정을 하는 겁니다. 근데 위에 거 만족도라든지 코딩 역량이라든지 이런 건 좀 주관적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것과 이 체크리스트를 상관관계 분석을 하시는 겁니다. 이거를 이 프로그램을 한 3번 정도 운영을 하신다고 치면 3번 정도 상관관계 분석을 하시면 대충 추세를 아실 수가 있어요. 아, 이게 높으면 이런 결과가 나오는구나. 그 모든 거를 이 체크리스트에 수렴을 시키셔야 돼요. 그럼 나중에는 액티비티만 보고 체크하시면 아, 대충 역량이 어느 정도 높아지겠구나를 역으로 계산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추천드리는 방법은 맨 아래. 근데 이거는 목적에 따라서 이제 다른 거죠. 자, 사장님 어떻게 설득할 거냐? 지금은 방송에 나옵니다. 나도 인터뷰 하냐? 인터뷰 해드릴게요. 이거지만 점점 이제 위로 올라가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시그니처 인덱스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까? 여기서 여러분들의 브랜드 그리고 자산을 만들어 가십시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긴 시간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이제 사회공헌 CSR 프로그램의 이제 성과 측정을 어떻게 하느냐 부분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시고 있는 일에 이런 내용이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